양쪽 집안의 반대가 없었으면 그 둘은 한 1년, 2년 만나다가 헤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웃겼어요. 아니 그럼 뭐 안 변하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그 사랑이 힘들수록 더 진실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 약 900일. 남자는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 주파수 96.7MHz 국방 FM, 오늘도 좋은 날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가수 조갑경입니다. 오늘 최고의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 사랑에 대한 알차고 뜻깊은 얘기 나눠볼 거예요. 먼저 청춘들의 연애 멘토 좋은 연애 연구소 김지훈 소장님, 그리고 통찰력 있는 언어의 마술사 김태훈 칼럼니스트, 마음을 두드리는 힐링 닥터 양재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칭 타칭 연애의 달인 박진진 연애 칼럼니스트, 어서 오십시오. 오늘 저희의 이야기 주제는 사랑입니다. 제목은 사랑 참 어렵다. 뜨겁게 사랑하고 쿨하게 헤어져라. 이 네 분이 생각하는 사랑의 정의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어떻게 네 분 지금 뜨겁게 사랑 중이신 분 계신가요? 사랑은 원래 비밀스럽게 하는 거라서요. 네. 글쎄요, 사랑에 대한 정의,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정의라는 게 매 순간 바뀌는 것 같아요. 뭐 20살 때 가졌던 정의도 있고 30살 때 가졌던 정의도 있는데, 최근에 느끼는 건 이런 겁니다. 조금 손해보는데 즐거운 거. 정의가 아주 딱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밖에 나오면 참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런 걸 많이 하세요? 뭐 이렇게 칭찬 아닌 칭찬도 막 해주시고 하시는데, 집에 가서 제 별명이 멍충이에요. 8년째 세탁기 작동법을 익히지를 못해서 맨날 멍충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8년째 살고 있는데, 뭐 그래도 웃고 살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지훈 소장님은요? 저는 이제 결혼 10년째니까 저에게 지금 사랑은 그냥 계속 맞춰가는 거, 조금씩 계속 그냥 맞춰가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지금 저에게는 이게 않는 것 같은데 완성이 또 모르고. 언제 네. 될까요? 글쎄요, 죽기 전에 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죽기 전에도 완성되지 않는 게 또 끝은 없을 사랑인 것이다.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다면 우리 또 양재진 원장님은? 사실 정의를 내린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한데, 그냥 사랑이란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또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워 나왔어요 지금. 어려워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쭉 같이 하시다 보면 그 어려운 문제를 조금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 양재진 원장님이. 우리 박진진님은요? 사랑은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 일부러 막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항상 뭐든 막 애쓰고 부자연스럽고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연스럽다가도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예, 그쵸?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생기는 집착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안 좋은 결말이 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봤나 봐. 자, 그럼 본격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세월이 변하고 나이가 들어도 사랑의 감정은 똑같지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나 사랑을 할 때 남자와 여자의 역할, 시대에 따라서 참 많이 다른 것 같아요. 70년대와 80년대의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세대 공감 백투더 7080. 그때 그 시절의 신문 기사를 하나 읽어볼 거예요. 1984년 4월 동아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우리 목소리 좋은 김태훈 씨, 네, 좀 읽어주세요. 제목: 젊은 연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아직도 밤에는 쌀쌀하지만 젊은 연인들에게 밤은 그들의 만남을 연장시켜주는 구실을 한다. 무드파들은 조용한 찻집과 레스토랑에서, 열기파들은 디스코텍과 시끌벅적한 술집에서, 둘만 있고파들은 가로등 밝은 거리를 걸으며 벤치에 앉아 쉬기도 한다. 밤늦게까지 데이트를 할 때면 지켜야 할 에티켓이 있다. 애인을 만난 지 6개월이 넘었다는 오모 씨는 같이 오래 있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늦어도 밤 10시까지는 여자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는 것이 예의라고 말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인데 남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같이 부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학생일 경우 상대방의 주머니 사정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 참 들으면서요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예, 요즘은 그게 욕 아닌가요? 10시부터 만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저는 남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의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9시에 만나야 된다, 뭐 10시엔 헤어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두 사람이 뭐 새벽 1시에 만나자라고 해서 새벽 4시쯤 헤어진다 하더라도 서로 합의가 돼 있다라면 그건 뭐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저희 엄마가 진짜 딱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했던 얘기는 10시를 넘기면 뭔가 제 인생에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진짜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저희 엄마 되게 무서웠어가지고 정말 그 한 학기 내내는 그 10시를 지키려고 정말 굉장히 10시에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 무르익을 때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그랬었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그 나이트클럽을 너무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허락을 맡아야 되는 분위기였어요. 엄마 내가 나이트를 가고 싶은데 가도 괜찮고 그럼 가면 되지 또 그렇게 착해갖고 물어봤어요. 저희 엄마가 착해갖고. 그러면 한번 내 앞에서 춤을 춰봐라. 어머, 그러면 어머, 내가 어머. 내 딸을 나이트에 풀어놔도 이게 창피하지 않을지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일어나서 보여줬어요? 아니요 그냥 혼자 갔어요 재밌게 갔는데 기사 보니까 우리 엄마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저도 이런 가치관으로 엄마가 저를 가이드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지훈 소장님은 진짜 엄마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런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나이트클럽 갈 때는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렇지 왜 않아요? 그랬을까요? 엄마한테 얘기하면 당연히 못 가라고 하는데 그걸 왜 말해요? 말 너무 안 해야지. 믿었던 거예요 엄마를. 엄마를 예. 김지현 소장님 같은 네. 성향이 이게 성향 낫다. 모범생이거나 착하다기보다는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거죠. 아하, 어머 왜 이렇게 와닿니?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어. 사실 이게 재밌는 게 통금이라고 해서 대부분이 이제 20살쯤 되면은 네. 남자들 중에서 통금을 경험한 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자 친구들은 꼭 통금이 있었던 것 있었어요. 같아요. 예, 근데 예. 그게 재밌는 게 요즘에는 뭐 24시간 어디서든 무엇이든 할 수 그렇죠.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밤 10시에 들어오면 뭐 해요? 낮에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어. 그래서 이 통금이라는 게 참 의미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참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자식들을 네. 강요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예.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네.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시대에는 삐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는 집에다 전화를 해야 됐거든요. 아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전화를 해서 여자친구가 받아주면 고마운 건데 부모님이 먼저 전화를 받으시는 날에는 관계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심지어는 그 전날 좀 늦게 들어갔다 그러면 벌써 그 다음날 전화했을 때 그 상대편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렇죠. 너 누구냐? 아 그렇죠. 너 누구냐? 맞아. 부터 시작을 해서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제 삐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락의 독립성이 생겼죠. 그 다음부터는 연애가 지금까지 연애처럼 조금 개방적이고 좀 더 자유로운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 때만 해도요. 데이트 신청은 보통 무조건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는 그냥 이렇게 수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좋아해도 약간 숨기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약간 표는 살짝 내줘야지 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있었지만 거의 계산도 남자가 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참 그 X세대라고 불렸던 아, 네네, 세대였거든요. 그 X세대 애들 같은 경우는 남자가 먼저 대시를 하고 여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세대들이 아니었어요. 마음에 들면 여자가 먼저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데이트 비용 같은 경우도 남자가 그 당시에 다 되지는 않았던 것 도대체 같아요. 그런 여자분들은 다 어디 있었던 겁니까? 여기요. 아 옛날엔 진짜 그랬던 걸로 저도 기억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돈을 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인가? 아니요, 그건 예뻐서 그러신 거고요. 왜 동감을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옆에서 그런 거 같아요라고 해줘야 되는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이러면서 여기서는 입을 딱 다물고 그렇게 이뻐서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속으로 누나가 되게 나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가구도 이렇게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오는군요. 네. 생각과. 네, 사실 이제 박 작가님이 이제 X세대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이제 74년생이니까 X세대 1세대 그때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의 성 역할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과거의 여성들은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여성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여성이 나서서 뭔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회에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시기였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한 2, 30년 지나면서 지금은 좀 더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여성상을 바라고 있고 또 그런 여성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성이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거나 여성들이 자기가 밥을 산다든지 네. 비용을 대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자랑스러워하고 좀 더 멋있어 보이고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건 그런 전체적인 삶의 변화에서 사회적 변화가 그렇게 이끈 것 같아요. 참 이 사랑하는 방식도 이 세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시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할 때 이것만은 꼭 기억해라. 기억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과연 뭐가 있을까요? 내가 싫은 건 남도 싫고 남이 싫은 건 나도 싫은 거다. 그거를 가장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자기 자신에겐 사람들이 좀 관대한 편이고 남에게는 좀 덜 관대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당했을 때 나는 되게 싫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상대방도 당하기 싫을 거다. 싫은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들한테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박 작가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 생각이 나는 건 네. 그 아마도 그거는 그 소유욕이나 집착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건 어떤 공감 속에서 펼쳐진다고 보면 상대가 힘들어하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그것을 강요한다는 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는 소유나 이제 집착에 대한 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네. 저는 그 대학이라든지 이런 조금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로 해주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행복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혹은 뭐 유행가 대중가요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기 때문에요. 언제나 결론은 괜찮아요. 그죠? 드라마 보면 그렇게 힘든 순간들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해피엔딩이 오죠. 근데 좋아요. 예, 현실에서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힘들기만 하다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사랑의 최고의 효용은 행복해지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라면 하지 마라라고 충고를 해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나 보니까 막 힘든데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길 줄 아는데 아주 힘들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진짜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몰라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되면요, 그 사랑이 힘들수록 더 진실하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건 진실한 게 아니라 그냥 힘든 거예요. 네. 힘든 것과 진실과를 구분을 못하는 거군요. 구분할 수 있어야 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차들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건 아주 좋은 브레이크들이 있기 때문인데 사랑도 멈출 줄 알아야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와닿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네, 아마 그 양쪽 집안의 반대가 없었으면 그 둘은 한 1년, 2년 만나다가 헤어졌을 거예요. 그런 그 위대한 걸작의 그런 표현. 아니, 정말 연인들을 더 단단하게 딱 묶어주는 요소 중에 네. 외부에 안 좋은 상황이 끼일 경우 이들은 더 단단해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이럴 때는 너네 헤어져라고 해봐야 이들에게는 이거를 다 견디고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진정한 그쵸. 사랑으로 승화된다는 그래요. 생각을 오히려 더 하거든요. 예. 이럴 때는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말씀하셨지만 그냥 내비두면 알아서 헤어지게 돼 있어요. 지들도 생각해보니 안 되겠거든요. 그리고 만난 지 하루 만에 반한 애들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오래 가면. 근데 주변에서 자꾸 반대를 하니까 얘네가 이거를 뛰어넘고 우리가 목숨까지 갖다 바쳐야 이게 진정한 사랑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걔들이 결국 죽음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어요. 역사적인 사건 중에요. 네. 가장 로맨틱한 사랑이라고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국의 윈조공과 그 심슨 부인의 사랑이라고 해서 왕위를 버린 사랑이다. 그래서 영국의 그 왕위 계승자 일이었던 그 윈조공이 그 이혼녀였던 미국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위를 포기하죠. 그 일화를 하나 다루고 있는 게 이제 킹스 네. 스피치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네. 말년에요. 그 심슨 부인이 좀 남자 관계가 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윈저공이 인터뷰에서 다 부질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찮은 것으로 취급할 필요도 없지만 그것을 너무 고결한 것으로 놓고서 그것을 신성시했을 때 그럴 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 사랑을 쳐다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김지윤 소장님은 기억해야 하는 거 한 가지요. 그냥 이 사랑이 끝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다.
예, 그런 걸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너무 막다른 골목처럼 사랑을 이렇게 바라보시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냥 이 사랑이 끝난다고 내 인생이 끝나는 거는 아니다. 예, 요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사랑을 할 때 도대체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내가 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게 사랑인가? 숨기면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숨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는 지금 결혼 생활 8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많은 분들이 3년을 못 버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8년까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나 제 그 동거인이나 서로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는 건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연애를 할 때 뭐 서로의 어떤 휴대폰 비밀번호부터 시작해서 이메일 계정까지 다 보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랑도 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각기 독립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저는 공유는 적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약간 의문도 조금 생겨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별로 그렇게 뭐 서로의 뭐 급하게 뭐 극하게 막 이렇게 많이 뭐 참견한다거나 이런 게 없는 편이거든요. 근데 때로는 너무 무관심한 거는 아닐까. 남들이 볼 때 왜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전화가 막 밤에 늦게까지 있으면 막 집에서 전화들이 많이 와요. 저는 정말 한 통화도 안 와요. 그러면 어떨 때는 좀 그런가? 근데 요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부부 일심동체하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엄격하게 이심이체고요. 사랑하는 우리는 둘이에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한다 했을 때 일정 부분의 교집합을 가지는 거지 절대로 합집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합집합이 되는 순간 이 둘의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서로 알지 않아야 될 것까지 알게 돼버리는 상황이 오고 결국 그 사랑은 깨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1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한 30만큼만 오픈하고 싶고 나는 50으로 오픈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적게 오픈하고 싶은 쪽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너는 이것밖에 오픈을 안 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둘은 안 만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이만큼 생각하니까 너도 이만큼 오픈을 해라라는 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강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하게 그냥 본인이 오픈하고 싶은 만큼만, 그리고 더 알려고 들지도 말고.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있어서의 약간의 평등, 공평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도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라. 보통 그러죠. 근데 그건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너를 100만큼 사랑하고 싶은데 너는 나를 70밖에 사랑을 안 해? 그랬을 땐 너도 100을 사랑해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사랑하지만 나는 얘를 100을 사랑하고 싶어. 왜? 그 100이 상대방이 나에게 강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상대방한테 똑같은 걸 강요하는 거는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치는데. 벌써부터 약간 그렇잖아요. 미치잖아요. 나는 100을 주는데 쟤는 왜 날 70을 줘? 그럼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사랑이 안 돼. 근데 사랑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네. 상대가 더 무거운지 내가 더 무거운지 그 올리는 순간부터 불행은 시작돼요. 내 마음이랑 그의 마음을 굳이 저울 위에 올려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건 또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또 주관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누구 마음이 더 큰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만 알고 있는 거지. 아니 그렇다면 제가 양재진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사랑의 유효 기간은 약 900일이라고 하더라고요. 2년 6개월쯤? 이게 이제 그 미국 코넬대에 계시는 교수님이 발표를 해서 센세이션을 교수님이 별걸 일으켰던. 네. 근데 사실 이것도 과대포장된 거고요. 네. 정확한 연구 결과는 18개월에서 30개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거를 적어놓고 900일, 2년 6개월이라고 믿고 싶은 것뿐이죠. 사실은 되게 길다라고 생각했어요. 18개월에서 30개월이 평균으로 나왔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불타는 사랑, 열정적 사랑만을 사랑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유효 기간이 요거라는 거고요. 사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불타는 열정적 사랑은 안정적인 사랑으로 변해가는 거죠. 다행이다. 불타는 관계가 이제는 서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사랑이 식었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사랑의 형태는 변했을지 몰라도 그 본질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불타는 감정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이 극도로 흥분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 오래가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적정이 불타다가 이제는 평상시에 나로 돌아왔을 뿐이고 평상시에 그로 돌아왔을 뿐이지 사랑이 식은 게 아닌 거거든요. 연애에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처음에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대쉬를 하죠. 접근하고 자기를 받아달라고 어필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쉽게 해서 이런 거예요. 봉급은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뭐 선물도 사고 뭐 어디도 놀러 가고 하면서 많은 돈들도 써요. 그리고 집이 굉장히 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친구를 꼬박꼬박 집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해달라는 것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주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두 사람이 사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까 양재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신의 평균치로 돌아온다는 거죠. 엊그저께 뭐 유현진 선수가 그 5승했었습니다만 유현진 선수라고 해서 1회부터 9회까지 매회 160km씩 공을 던질 수는 없어요. 5회가 넘어가면 구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평균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많은 연애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아주 불꽃 같았던 시기를 자신들의 평균으로 잡아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잘하면 잘하는 거고 그것보다 못하면 변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 연애 불꽃 같은 시기가 이 두 사람의 최대치라고 봐요. 그 최대치를 가지고 그걸 평균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어떤 사랑도 변하지 않을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정말 연애 초기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줬구나라고 행복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양재진 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편안한 상태의 연애나 결혼 혹은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럼 결혼 전에는 다 그래 막 이랬거든요. 제가 딱 하나만 네네. 예를 들면요. 어떤 여자분이 막 분개하신 거예요. 남자친구가 요새는 예전에는 저녁에 막 전화하고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했는데 요새는 10분만 되면 졸고 잔다는 거예요. 사랑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가끔 아이들 태우고 어디 운전하다가 졸 때 있지. 피곤하면 졸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막 화를 낸 적이 있어요. 너는 너의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운전을 하다 졸면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아이를 어떻게 차에다 태우고 운전대를 잡은 엄마가 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졸잖아요. 사랑 안 해서 조는 게 아니라 그냥 피곤한 거예요. 어머. 남자들이 전화기 전 너머에서 예전처럼 왜 2시간씩 이야기 안 해주고 졸까요? 너무 자주 졸리잖아요. 요새 피곤한 거예요. 듣고만 그냥. 있으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그냥 조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 걸 왜 꼭 사랑하고 연결시키냐는 거예요. 아니야. 꼭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괜찮은데 나만 보면 피곤하잖아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네. 옛날에 2시간 3시간씩 통화를 하던 남자친구가 요즘에 10분만 되면 졸린다. 바꿔 얘기하면 야 옛날에도 10분만 했으면 졸렸을 아이가 2-3시간씩 통화를 했으니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 이렇게 진짜 생각하시면 달리 보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 그러니까 남자분들도 여자분들한테 자꾸 예전 같지 않다라고 그러는데 항상 똑같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랑과 애정의 어떤 그 강도를 가지고 연결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실망을 좀 줄여가려면 네네. 연애할 때 너무 과하게 서로 노력하지 않는 게 좀 처음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애할 때 4년 연애했는데 저희 남편이 저희 집에 데려다 준 적은 4년 동안 한 2번인가 3번밖에 없거든요. 아니 퇴근해서 밤늦게 또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이제 들어가서 씻고 자도 내일 아침에 피곤할 이 와중에 사랑한다는 이로 또 데려다 줘. 그게 저는 되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미쳤구나 막 이러면서 너 그러니 이제 앞으로 대접 못 받고 살아 막 이제 이랬는데 전 그래서 그냥 그래도 그때 저는 그렇게 데려다 주는 게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괜찮아 난 혼자 갈게. 그래서 때로는 내가 너무 과하게 좀 독립적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점점 올라가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독립적으로 해줬더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결속이 더 생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연애 때 너무나 그렇게 과하게 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이렇게 결혼 생활을 좀 할 때에는 서로가 또 평정할 수 있는 에너지를 오히려 그때 좀 저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와 김지은 소장님의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사실 공감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얘기기도 해요. 어떻게 4년 연애했는데 2번인가 3번? 어머 그럼 벌써 헤어졌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전혀 문제 없지 아니, 않나요? 그거는 아주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남자니까 그렇지. 너무 합리적이죠. 아주 합리적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얘기에 전체적인 얘기에는 좀 반론을 하고 싶은 게
처음에 너무 잘해주고 너무 열정적으로 하지 마라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연애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잘하는 구석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걸 A부터 Z까지 아. 어떤 친구 해준 얘기, 또 어느 SNS에서 본 거, 어느 드라마의 한 장면을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종합 선물처럼 우리 이렇게 앉아서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 어떤 그런 뉘앙스가 너무 서로를 피로하게 한다는 거죠. 네. 제가 얘기한 건요. 그러니까 이건 남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수많은 이벤트 뭐 등등등을 막 하려고 하는 게 시킨 게 아니라 지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왜 지가 좋아서 하느냐? 그래서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성을 보고 불꽃이 튀면은 너는 너의 최선을 다해. 그리고 18개월에서 30개월 지나면 이제 그만해. 라고 조물주가 만들어놨어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연애 고수 한 분과 또 여성 심리 전문가 한 분, 두 명의 남자분들이 나와 계세요. 남자 두 분, 김태훈 씨 그리고 양재진 원장님. 네, 남자는 정말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일단 김태훈 씨는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양재진 원장님은 그건 첫사랑의 신화죠. 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전설 같은 이야기. 두 분 다 부정하셨어요. 일단 그러면 마음속에 첫사랑의 방이 아직도 있으세요? 없대니까요. 아예 달리해도 안 넘어오네. 이걸 조금 바꾸면은 예, 이것도 네. 몇몇 분들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신화처럼 꾸며진 건데 뭐 진짜요? 남자는 마음의 방이 여러 개가 있어서 첫사랑의 방이 있고 뭐 진짜 사랑한 방이 있고 뭐 어쩌 방이 많고 여자는 방이 하나인데 방 주인이 계속 바뀐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떠도는데 이거는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그냥 성향의 차이인 거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뭐 증후군이라는 거 갖다 붙이는 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 정도로 갖다 붙이는데 하나가 이제 무드셀러 증후군이라고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는 좋은 것만 기억을 더 하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이거에 대한 예로 들어주는 게 이제 응답하라 시리즈였는데 그 시절을 보면서 이때 이랬지 좋았지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시절이 살기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네. 예. 그냥 그런 나쁜 기억보단 좋은 기억만을 떠올리게 만드는 그게 이제 무드셀러 증후군이고 또 하나가 자이가르닉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 첫사랑이 잘 끝났고 뭐 잘 어떻게 네. 됐으면 됐겠지만 처음이라 미숙하다 보니까 분명히 실수를 했고 후회가 남고 미련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 후회와 미련이 그냥 이 내 기억 속에 남는 거고 재밌는 거는 첫사랑의 대상이 기억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첫사랑을 했던 나에 대한 미련인 거예요. 그때 열정적으로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했던 내가 그리운 거지 그 상대가 그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상대가 그립고 상대를 아직도 네. 마음에 두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그 자이가르닉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 별칭이 웨이터 신드롬이에요. 어떤 레스토랑에서 쉽네요. 그게 더 쉬워요. 네, 어떤 레스토랑에서 한 웨이터가 메모지도 없이 그 테이블마다 주문한 걸 정확하게 외워서 음식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계산을 하면서 그 웨이터를 한번 불러서 물어봤대요. 네. 당신 내가 뭐 먹었는지 기억하나요? 라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가기 전까지는 필사적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문한 음식이 나가는 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는 순간 임무가 완성되는 예. 순간 잊어버린다는 건데 대부분의 첫사랑이 헤어지잖아요. 첫사랑뿐만 아니라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사랑도 다 헤어지고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잖아요. 남자들은 첫사랑을 못 잊는 게 아니라요. 완성 안 된 모든 사랑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단지 거기 집착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 자기가 만났던 사람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잖아요. 기억하고 있을 뿐인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첫사랑의 신화도 무너지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은 이제 과거에는 사랑의 완성이 결혼인 것처럼들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다 헤어지는 것도 그 사랑의 완성인 거고 네, 사랑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것도 그 사랑의 완성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랑의 완성은 결혼이다라는 그런 과거의 생각이 점점 무너지면서 이제는 첫사랑에 대한 미련이 그렇게 남을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다만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시절에 내가 그냥 다칠 그리울 거 뿐이에요? 무서운 거 없이 무작정 돌진했던 그리운 거죠. 네, 그 그냥 내가 내 자신이. 나의 열정이 그리운 거죠. 첫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그렇구나. 좀 생각이 지금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저는 이번에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부탁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지금 하얀 칠판 보이시죠? 이렇게 다양한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이름하여 메모지 토크 사랑은 네모다. 20대 사랑은 에라 몰라다. 사실은 에라 모르겠다. 그렇게 써주셨어요. 어느 분이세요? 사랑은 몰라다라고 적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사랑은 사실은 모를수록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랑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 마음속에서 사랑의 형태가 이럴 것이고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미리 정해놓고 만약에 사랑을 한다면 네. 그건 재미없어서라도 그 사랑은 아마 못할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가 된다면. 그렇지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그 지점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게요. 많은 젊은 남녀들이 타로를 보러 가거나 사주를 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네네. 줄을 막 쭉 서 있는 그런 젊은 연인들 보면 물론 재미로 보겠죠. 그런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뭐냐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제가 극장을 나서면서 범인은 절름발이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영화를 보려고 했던 분들이 막 화를 내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브루스 윌리스는 유령이야라고 이야기하면 식센스를 보기 전에 관객들이 저에게 화를 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자신의 사랑과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고 재밌고 매일매일이 호기심 속에서 펼쳐져 나가는 건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남녀가 만나서요 서로 잘 모를 때는 서로 너무 좋아요. 근데 조금씩 알아가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꾸 뭘 알려고 혹은 결정 지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즐거운 사랑을 또 방해하는 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 가장 힘든 감정이 불확실성이에요. 왜냐하면은 남녀 관계라는 거는 피로 얽혀진 관계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 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100번 사랑한다 하다가 한 번 헤어져라고 그러면 깨지는 게 남녀 관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은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요. 내가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근데 상대방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는지는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 표정 등으로 내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큼 사랑할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이 불확실성이 견디기 힘드니까 나 사랑해라고 계속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어봐. 아우, 그 짜증나요. 자꾸 물어보면. 그럼요. 예. 사랑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네 분이요 마음에 드는 거 하나씩 떼셔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많이 소개해드리면 좋겠어요. 하나 떼셨고 우리 양재진 원장님은 그럼 떼신 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40대 분께서 쓰셨는데 네. 사랑은 병이다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연령대에 따라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다를 줄은 몰랐습니다. 아까 말한 불타는 사랑이라는 게 그 상태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상태가 아니라 소위 미쳤어라고 할 정도의 정신병적 상태가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얘기도 있죠. 사랑이라는 불치병 결혼으로 완치된다. 와. 네. 이게 와 하실 게 아닌 게 결혼과 동시에 사랑이 없어진다라는 아니 얘기는. 하지만 완치된 거잖아요. 완치됐잖아요. 가끔은 재발도 안 합니다. 재발갑니까? 완벽하게 완치돼서. 괜찮네요. 이혼과 함께 재발한다. 근데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사랑은 병이다. 그러니까 병이라는 게 사실 긍정적 이미지보단 부정적 이미지가 크잖아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러네. 근데 우리가 세균 하면은 떠오르는 게 좋은 이미지보단 나쁜 이미지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정상세균총이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세균이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걔는 나쁜 세균이 오는 걸 막아주는 좋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세균들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병이지만 얘가 무슨 암처럼 걸리면 안 되는 그런 병은 아니라 이게 나를 평상시에 아프게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나를 즐겁게도 하고 행복하게 하는 평생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병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사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왠지 이 병은 그래도 간혹 한 번씩은 좀 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김태훈님은요? 사랑은 체념이다. 왜 이렇게 다 슬퍼? 체념하셨군요. 저는 결혼을 해서 아기가 2명이 있어요. 예. 처음엔 저도 이제
좋게 살고 그렇게 했는데 애기가 둘이나 되다 보니까 네. 이제 신랑하고도 싸우고 아. 뭐 애기들하고도 이제 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뭐 문지방을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막 네네.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어. 되더라고요. 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상처받는 부분이 있고 뭐 애들한테도 제가 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체념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하긴 하는데 둘 다 남편도 사랑하고 아이들도 사랑하는데 그게 더 왠지 쓸쓸해요. 아니 사랑하긴 하는데 그냥 네, 체념하니까 그냥 제 마음이 편해서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 그래서 사랑은 체념이라고 체념이다. 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이 문장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요. 사랑이 이제 성숙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요.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웁니다. 엄마의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그저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겠다고 막 발버둥 치고 울어요. 예. 그게 이제 아이들인 거죠. 네. 근데 어른이 되면 너무너무 갖고 싶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그것을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전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어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상대에 대해서 체념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갖고 싶었던 내 욕망을 역시 일정 나에 부분 대한, 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체념이라는 게 절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체념하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뭐 이것저것 정리하느라고 평생 동안 모았던 CD도 막 다 갖다 버리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편해요. 네. 굉장히 편해지면서 삶이 굉장히 가벼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사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완벽하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에서 그 욕심들을 조금씩 버릴 때 오히려 더 편해지면서 사랑도 좋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좀 정리하는 거네요. 어쨌든 간에. 네, 체념이라고 써 있어서 이제 좀 슬픈 느낌이 드는 건데 같은 의미인데 좀 단어를 다른 걸로 써서 받아들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러네요. 결국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내가 원하는 모습 형태로 상대방을 바꾸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는 그 상대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좋다. 받아들임. 그쵸? 그쵸? 이제 그렇게, 앞으로는 사랑은 그러면 네, 받아들이고 뭐 그렇죠. 인정하고 예. 네. 우리 소장님은요? 네, 저는 사랑은 성장이다. 네. 요건 좀 그래 와닿는 것. 네. 어느 분이세요? 30살인데요. 그 전에 연애했던 걸 좀 돌이켜 봤을 때 그 헤어지고 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도 같고 다음 사랑을 기다릴 때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도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봄날은 간다에서 되게 그 유명했던 대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변하니? 그때 처음 그 영화를 봤었을 때는 맞아 막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좀 나이 들어서 그 대사를 들었더니 되게 웃겼어요. 아니 그럼 뭐 안 변하고 어떻게 살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변한다는 게 성숙이고 또 받아들인다는 것도 성숙이고 우리가 이렇게 좀 돌을 닦을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누구랑 그렇게 가까이 인격적으로 이렇게 좀 부대끼고 막 좀 뭐 서로 싸우고 또 막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러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한테 성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성장이다. 네.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배운다는 거, 학습한다라는 건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네. 하나는 지식을 습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뭐 수학 아니면 뭐 역사적 사실 이런 것들은 책을 통해서 혹은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는 학습이거든요. 예. 또 하나의 학습은 그런 걸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전거 타는 법이라는 책을 100권을 읽어도 자전거를 안 배워본 사람은 못 타요. 못하죠. 타봐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사랑이 우리가 가슴 아프고 힘든 이유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끼리 혹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사랑하려 하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것뿐이고 첫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약화시키죠. 그 다음에 좀 더 약하게 좀 더 약하게 해서 이제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난 널 사랑해라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거는 경험을 통한 학습, 즉 그런 걸 통한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42살에 했는데 사람들이 제가 결혼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꽤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 어떤 잡지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결혼하시니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기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불편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왜냐면 혼자 살다가 둘이 사니까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불편하신데 그 결혼에 만족하세요? 라고 여쭤보시길래 그 불편함이 날 어른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라고 대답했던 적이 있어요. 와. 그 자유로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불편해지자 이제 어른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기자분을 몇 년 전에 다시 만났는데 어른이 되셨나요?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확실치 않고 좀 더 늙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대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이 있으면 좋은 것도 좋지만 많이 불편하잖아요. 네. 하다못해 밥 하나 먹는 거, 영화 하나 보는 것도 내 취향을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 또 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떤 피로를 감내해야 될 때도 있는데 바로 그런 과정들이 우리를 좀 더 어른이 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있거든요. 우리 박진진 작가님은요? 저는 사랑을 너무 다들 무겁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30대 효화님이 쓰신 사랑은 클럽이다 신난다 오예 이거 오 읽어봤어요. 예. 어느 분이세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늦게 클럽에 발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새로운 데 가보면 흥분되고 즐겁고 더 나이가 들어서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좀 같은 데 자주 가면 지겨운 것도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사랑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가벼운 문장 속에서 굉장히 심한 철학이 나올 거라고 저는 그래요?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뽑은 이유가 사실은 그래요. 사랑하면서 안 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울기도 하고 그럴 건데 근데 울려고 사랑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클럽을 갈 때 오늘은 물이 얼마나 좋을까? 오늘은 음악이 어떤 게 나올까? 오늘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러고 이제 클럽을 가지. 클럽 가면 진짜 고생할 거야. 난 돈만 날릴 거야. 정말 클럽은 지옥 같을 거야. 이러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전부 다 행복하고 좋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을 시작하는 거지. 사랑을 고생스럽고 힘들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클럽이다 신난다 오예 이게 사랑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마음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꼽아봤어요. 클럽이 끝날 시간 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한 새벽 3, 4시쯤 어머, 그 앞을 갑자기 지나가면은 나오는 애들의 표정이 확 달라요. 나뉩니다. 아 그래요? 나뉘어져 네. 있어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끝나고 아. 나오는 애들의 표정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클럽에서 노는 것 자체를 즐기러 왔다는 애들은 그 시간에도 신나가지고 막 이렇게 바운스 네네네. 타면서 나오면서 이제 잘 가고 가요. 아니면 뭐 밥 먹으러 가자 가고. 근데 또 다른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목적을 못 이룬 애들은 아씨 내가 오지 말랬잖아 막 이러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사랑하는 동안 그리고 사랑이 끝났어도 그냥 즐거워요. 혹은 행복해요. 헤어짐이 꼭 사랑의 미완성이 아니라 헤어짐도 하나의 사랑의 완성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 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 사람 덕분에 이런 행복감을 오래 느꼈으니 그 사람한테 고마운 거지. 야 헤어지자고 그랬다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에 어떤 다른 목적을 두지 말고 사랑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한다면 사랑하는 동안 그리고 헤어지고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 거기 지나가다 본 거는 맞죠? 클럽을 아, 들어갔다 클럽은 나오시다 본 거는 아니고. 아니요 한 1년 반 전에 끊었어요 이제. 네. 새벽 3시 반에 클럽 앞을 왜 지나갑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김태훈 단 씨, 거죠 그거는. 그 앞을 김태훈 씨랑 같이 지나갔습니다.